안녕하십니까. 해커스에서 감정평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준 평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정평가 실무에 대한 기초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강의에 대한 대상자들은 감정평가 공부를 처음 접하시는 초급자분들, 흔히 감린이라고 표현을 하죠. 감린이 분들이 딱 들으시면 좋을 만한 강의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제 여기 오셔갖고 암기하시거나 해당 내용들을 집중력 있게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내가 감정평가를 실무를 처음 접하는 데 있어서의 개략적인 개관,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하겠구나 라는 것 정도를 배우러 오시는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좀 부담 없이 편하게 해당 강의를 들으시면서 네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내가 이 정도의 내용은 이해할 수 있어 라는 정도로 그냥 편하게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우선 판서를 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당 판서 내용은 제가 집필한 감정평가 실무에 대한 교재 내용에 있어서의 큰 목차예요. 그래서 첫 번째 1장부터 13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 중 오늘 할 내용들, 즉 기초 특강에서 다뤄질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볼게요. 제1장에 나와 있는 기초 사항들은 감정평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대부분의 대상이 되는 토지 있죠. 토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말하고 있는 장이에요. 도로가 어떻다, 형상이 어떻다, 주변의 이용 상황이 어떻다, 그리고 토지나 부동산에 대한 공적 장부인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나 아니면 건축물 대장을 보는 그 방법들을 알려주는 장이 기초사항입니다. 네, 기초사항이 생각보다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암기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굳이 그런 내용들을 기초 특강에서 다뤄야 할지 이제 의문이 들었었는데 이제 과감히 뺐어요. 왜냐면 그런 지루한 수업들은 기본 강의 때 좀 들으시고 애우셔야 돼요. 조금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굳이 해당 장에서는 기초 사항은 좀 뺐어요. 그래서 이 장을 모른다 하더라도 저희 기초 특강 들으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 말고 들으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할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이 장에 있는 기초 개념에 보면 감정평가에 대한 개념과 감정평가에 있어서의 관련된 법령, 그리고 기준 원칙들, 기준들이 있어요. 감정평가 실무에 있어서의 기초 개념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의 방법, 가장 큰 분류로 따졌을 때 그걸 이제 3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3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 그리고 그 3방식 안에 해당되는 비교 방식, 원가 방식, 수익 방식에 대해서 아주 맛보기로 해당 내용들을 좀 보고 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초 특강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목차입니다. 그래서 처음 감정평가 실무에 대한 개념, 그리고 두 번째 3방식 6방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비교 방식에 대한 이해와 원가 방식의 이해, 그리고 수익 방식의 이해 순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감정평가 실무의 개념입니다. 해당 감정평가에 대한 정의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정말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자, 보시면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토지 등은 앞으로 우리가 행해질 감정평가의 대상을 의미하고 있고, 경제적 가치라는 감정평가를 산정하는 그 목적과 지향점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파악하여서 그래, 그러니까 너는 얼마야? 그러니까 네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가 30억이야, 35억이야 라고 했을 때 그 가액, 즉 원 단위로 표시하는 것을 감정평가의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감정평가의 대상, 토지 등이랑 해서 이렇게 열거를 좀 해놨어요. 보시면 해당 내용들은 법령상에서, 즉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령상에서 평가에 대한 대상을 기준으로 열거를 해놨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넓어요. 훨씬 넓어요. 예전에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물건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사회의 변화되는 흐름 속에서 재산권으로, 즉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재산권으로 인정되면서 곽강을 받는 형태의 자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작권, 산업재산권, 우리 특허권, 그리고 나이키와 같은 상표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물건에 따라서 감정평가의 대상이 좀 더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감정평가의 대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어떻다? 그렇죠. 저희의 어벽이 넓어지면 뭐죠? 저희의 연봉이 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감정평가의 대상은 저희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령 말고도 다양한 법령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어요. 2000년도 초반에 2020년도 초반에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됐냐면 삼성의 모그룹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미술품들, 아주 고가의 미술품들을 많이 남기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미술품에 대한 증여, 상속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고가의 미술품에 대한 증여 상속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었어요. 규정이 없다가 2023년도에 상증세법에서 니네들 미술품 중에서도 좀 고가의 미술품이 상속 재산에 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증여 재산도 포함되어 있다면 얘에 대해서도 좀 과세, 즉 세금을 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 미술품들도 감정평가의 대상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저희 평가 대상들이 이제 굉장히 넓어지다 보니까 뭐죠? 막 의혹이 솟구치죠. 근데 또 이제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뭐냐면 이 미술품들이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또 미술 전공하시는 분들, 미술을 전공하셨다가 이제 감정평가사가 되신 분들, 제 수험생분 중에서도 한 분 계셨죠. 영상을 통해서 좀 만나보시면 될 텐데, 제 옆에 있었던 평가사님 어떤 걸 평가를 하셨냐면, 여기 전공자셨거든요. 요거를 이제 보석을 이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즉, 여러분들 이제 종로나 다양한 그 보석상에 가시면 그 보석 감정사라고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뭘 하시냐면, 그래, 네 다이아몬드가 커팅이 어때? 네가 몇 부야? 그리고 네가 얼마만큼 정교하게 얘 보석으로서의 가치를 어떤 시장성을 가지냐라는 것을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런 보석 감정사들이 그래서 결국 보석에 대한 가액을 산정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다 없다? 사실은 없어요. 즉 어떤 물건의 토지 등에 대한 물건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가액을 산정한 다음에 그 가액에 사인을 하고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할 수 있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다? 평가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석이 꽤나 컸어요. 그래서 가치가 한 600억 정도 됐거든요. 600억 정도 됐으면 어떻게 됐다? 감정평가 수수료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업무들을, 평가사들이 이런 업무들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럼 도대체 경제적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33평짜리가 실거래가가 찍혀 있는데 하나는 48억, 하나는 50억, 하나는 51억 이렇게 실거래가가 찍혀져 있어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얘에 대한 평균에 대한 가격, 그리고 이
원본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는 50억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과연 48억은 뭘까요? 얘는 금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나는 해당 그 층수에 있는 그 아파트를 꼭 사고 싶어. 그래서 좀 웃돈을 주고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신고된 이런 거래 가액이 과연 가치일까요? 가치. 그랬을 때 가치와 가격은 다르다고 보는 게 저희 감정평가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 현대 압구정도 아파트의 33평짜리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판단을 해서 많은 거래 사례가 있겠죠. 그 중에서 진짜 진또배기 너의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거를 산정하는 게 감정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대한 개념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짤막하게. 자, 그러면 감정평가 관련 법령을 볼게요. 저희 감정평가 혹시 받아보신 분 계시나요? 감정평가를 받아보신 분들은 굉장한 자산가요. 자산가. 보통 감정평가를 받아볼 일이 없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하나 매수한다고 보세요. 한 50억짜리 정도 하는 거를 이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를 구매할 때 자기 돈으로 전부 구매를 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죠. 보통 은행에 뭘 한다? 대출을 한다. 그럴 때 대출. 이런 대출을 할 때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지만 이 대출할 때 기준이 되는 가액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감정평가액이거든요. 그럼 이런 은행에서 의뢰되는 평가를 담보평가라고 하고, 이런 담보평가에 의해서 대출이 나갔어. 근데 대출을 상환을 못해서 어디로 넘겨진다? 경매로 넘겨진다. 경매평가. 그리고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55억인데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47억이야 라고 했을 때 중간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가치를 설정하는 영역인 일반평가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거래 평가. 그래서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일반적인 영역에서 모든 평가를 의미하는 것을 바로 일반평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위례 신도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존의 농경지였잖아요. 농경지 위에 있다가 농경지에 있는 토지를 그 기존에 소유하고 있건, 그리고 거주하고 있던 기존 토지 소유자들을 모두 보상을 해드리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도 동일한 어떤 사업의 형태를 띠고, 그럴 경우에 기존에 있는 소유자, 토지 소유자, 저희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하다고 보면 피수용자라고 하거든요. 기존 토지 소유자들을 그냥 내보내면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내 토지 이제 뺏기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가만히 놔두면 뭐죠? 토지 가격이 쭉쭉 오를 건데,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정당하게 보상을 해드리고 이주를 시켜드려야 돼요. 그쵸? 그럴 때 이렇게 정당하게 보상하는 영역, 즉 감정평가에 있어서의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법령에. 그래서 법령에 규정된 대로 곧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 영역들을 공적 평가라고 해요. 사실 일반 평가 영역 부분들도 법령에 매우 많은 규정들이 있지만, 그래도 뭐죠? 재량의 영역이 좀 커요. 반면 공적 영역 평가 부분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대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재량에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이 양자를 이렇게 구분되어야 하는 큰 이유가 있어요. 큰 이유. 이게 뭐냐면, 하나의 동일한 A라는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관계 법령, 즉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할지, 아니면 토지보상법을 적용해서 평가할지에 따라서 그 결과치, 즉 가액이 달라져요. 아주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 토지 위에 무허가 건축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뭘까요?
허가를 안 받고 뭐죠? 마음대로 지었다는 거죠. 마음대로 지었다는 거죠. 근데 얘가 은행에서 이 무허가 건축물인 소재하는 건물과 토지를 같이 사시면서 담보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 이 무허가 건축물의 가액을 인정해 줘야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왜냐면 나중에 이거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무허가 건축물이 없었으면 한 10억 대출 나갈 걸, 무허가 건축물이 있어갖고 저 가액을 산정해 보니 좀 튼튼했던 거야. 그래서 한 2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12억을 해야 되나요?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면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중에 철거 명령이 들어올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 담보평가인 일본평가에 있을 때는 얘를 평가를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런데 이거 보상평가를 한번 볼까요? 자, 보상평가에서는 사실은 저 무허가 건축물은 보상평가, 그 토지보상법을 예를 들어 보면 위례신도시에서 얘를 싹 밀어버리고 거기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요. 누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경기도 도지사가. 근데 얘가 굳이 이 사업을, 그 아파트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갑이라는 토지 소유자의 이 무허가 건축물을 계속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 철거를 안 하고 이행 강제금 계속 벌금을 내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가 사업이 없었더라면 얘 건물은 계속 쓸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래서 토지보상법은 이 건물에 대한 보상을 무허가와 허가 여부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예를 든 거예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너를 그 전에 있는 건축물은 다 보상을 해줄게 라고 하면 얘는 전부 다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동일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서 평가를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평가의 가액에 있어서의 굉장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다? 외워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감정평가와 관련된 부분 중에서 외워야 되는 부분, 여기 첫 번째 감정평가에 대한 규칙입니다. 31조인가요? 31조까지 있는데, 처음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우리 줄여서 얘를 이제부터 감칙이라고 할게요. 감칙. 이 감칙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외우라고 그러면 외울 수 있을까요? 못 외워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법조문을 처음 보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조차 모르시잖아요. 외울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처음에는 해당 감칙을 외우라고 여러분들을 압박하잖아요. 압박하지. 내가 언제까지 압박할까? 압박은 올해 12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의 규칙에 대한 내용들은 저랑 같이 기본 강의를 통해서 감정평가 실무가 좀 뭐다라는 걸 좀 이해하고 좀 잽잽도 한번 때려보고 라고 해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익숙해졌을 때 얘를 차츰 외우기 시작해갖고 올 12월까지 얘를 전부 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시 하나 안 틀린다 라고 말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라는 뜻이고, 조금씩 좀 빠뜨려도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감정평가 실무 기준, 얘는 뭐냐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조금 더 세분화해 놓은 거예요. 규칙은, 감칙은 굉장히 법령의 형태로 띄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반면 얘를 좀 더 해석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어요. 왜? 감정평가사들은 감칙에 대한 규정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게 감정평가 실무 기준입니다. 사실은 감정평가 실무 기준, 사실은 저는요 수험생들 분들한테 전부 다 암기하라고 해요. 근데 암기도 딱 구분을 지어드려요. 어디까지만 암기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 준비하는 시험이 뭐예요? 감정평가사 아니세요? 그럼 감정평가사가 되려면 감정평가 실무를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되는 해당 사항들을 암기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죠. 이걸 안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칼을 안 갈고 들어간 거예요. 그쵸? 근데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꾸 피하고 싶은 거야. 내가
아, 요거 좀 빼면 안 될까요? 저거 빼면 안 될까요? 그렇게 다 빼면 뭐죠? 그 합격자 명단에 저도 빠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즉, 얘를 세부화되어 있는 거지만 얘를 전부 다 암기를 해야 된다. 근데 감축도 외우기 바빠 죽겠는데 얘도 12월인데 얘는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얘는 읽어요. 그냥 서술형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고요. 한 200페이지 정도 넘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냥 매일 내가 독서를 한다는 느낌으로 해서 그냥 애우지 마시고 읽으세요. 계속 읽으시다가 내년 1차 끝나는 한 4월 정도부터는 얘를 집중적으로 암기를 해야 돼요. 집중적으로 암기를 해서 7월 달에 본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얘를 암기를 전부 다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그 밑에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 기준 해설서가 있습니다. 많죠. 뭐가 되게 많아요. 이게 뭐냐면 위에 있는 감정평가 실무 기준을 다시 해설해 놓은 거예요. 학자들, 저희 평가사분들이 다 모여서 이 기준에서도 부족한 내용들을 판례, 재결례 이런 거 나중에 배우실 텐데 재결례 그리고 일반적인 학설 논의에 따라서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기 1000페이지가 넘어요. 1000페이지가. 얘를 애운다 안 애운다? 얘는 애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부할 때 쓰는 건데 이 부분들은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약 한 3년차 2년 안에 있는 계신 분들은 보지 마세요. 제가 기본서 안에서 발췌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기본서 안에서 발췌된 내용만 보시고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지 얘를 따로 보시면 된다 안 된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 안에 내용이 굉장히 고도의 이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초시생들, 기초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한테는 독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지 마세요. 내가 한 4년차 이상 되면 보시면 되는데 우리 뭐죠? 다 4년차 이상까지 할 건가요? 하면 안 되겠죠?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부동산 공시법. 얘는 뒤쪽에서 좀 설명할 건데 얘는 표준지와 관련된 거예요. 표준지. 그래서 표준지가 무엇인지는 뒤쪽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이 표준지와 관련된 절차와 방법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는 발췌를 해서 몇 개만 외우세요. 몇 개만 외우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뒷부분에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무 매뉴얼이 있네요. 맨 마지막에. 얘는 또 뭐냐면 해당 내용들에 대한 저희한테 매뉴얼을 제공하는 거예요. 너 평가할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 왜냐면 이게 계속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법령도 변하고 안에 있는 논리가 변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규정해서 다 개정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매뉴얼의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 내용들도 다 제 기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공적평가 영역에 있어서의 암기사항은 뭐냐면 토지보상법, 절대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애초에 토지보상법에 있는 공적평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얘가 전체 공부에서, 그러니까 감정평가 관련 전체 공부에서 약 한 40%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고, 여기 감칙에 있는 일반 논의들 얘가 한 50%? 40~50% 정도 갖고 있어요. 이게 다예요. 양쪽 양대 산맥 중에서. 그래서 토지보상법은 법이 있고, 저희 이제 보상법규 시간에 그 체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실 텐데 법률이 있고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어요. 자, 국회에서 제정한 거, 대통령령과 총리령, 그래서 훈령 형식으로 나오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법, 즉 토지보상법이라고 써있죠. 토지보상법은 보통 저희가 중요하기도 한데 법규 시간에 아마 다 외우실 거예요. 100조가 넘거든요. 100조가 넘는데 정말 한 10개 빼놓고는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 실무랑 관련된 부분에서는 시행령에서의 한 5개 정도, 그리고 시행규칙은 한 65개 정도 줘 있는 중에서 빼기 18개 정도 빼놓고는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좀 많죠? 그럼 얘는 언제 공부를 하시냐? 우선 기본서 중에서도 뒤쪽 부분, 제 총 기본서 강의가 총 20강인데 아마 15회 이후에 15회 한 요 정도 이제 토지보상법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그때
강의를 접하시면서 해당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눈에 익히시고 굉장히 뭐냐면 어려워요. 해석이 훨씬 어려워. 즉 규칙에 대한 거는 일반론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쪽 토지보상법 내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암기를 제가 어떻게 뭐 몇 월까지 하세요라고 말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죠. 이 이후에 15회 이후부터는 계속 보셔야 될 거예요. 워낙 양도 많기 때문에 좀 여기가 제일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다만 뭐냐면 제 수업에서 뭐냐면 이 부담을 줄여드릴 거예요. 절대적인 이해를 동반하면 해당 내용들의 암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훨씬 더 쉬워져요. 제가 토지 보상만 한 5, 6년 정도 하면서 중토위 가서도 많이 회의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케어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 밑에 있는 토지가 보상평가 지침이 있네요. 얘는 그냥 지침, 즉 토지보상법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이 내용도 다 기본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영업손실보상평가 지침, 왜 다수 지침보다 다 기본서에 있으니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도시정비법이 있어요. 이 도시정비법이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자, 보통 평가사가 되신 분들 아니면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이 뭘 제일 하고 싶냐 물어보면 요거 제일 하고 싶다고 하세요. 왜죠? 이거? 돈. 즉 수수료가 굉장히 높아요. 제가 2년 전에 인천에 있는 뭐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에 종전자산 평가를 했거든요. 뭐 종전자산 평가가 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 지금 뭐냐면 그때 종전자산의 총 합이 5천억이었어요. 5천억. 5천억 크죠? 서울에서 하면 1조가 넘습니다. 한 3조 정도 되는데 좀 큰 거는 이런 뭐다? 수수료가 굉장히 올라간다. 근데 그만큼 뭐다? 어렵다. 엄청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도시정비법에 관한 저희가 평가를 얘기를 하지 도시정비법 자체를 외우지는 않았어요. 자체를. 한 개, 두 개 정도 조항만 외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내용이 너무 어려운 거지 법 자체를 암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시정비법이 제 커리큘럼상 맨 뒤에 있어요. 일반평가 다 이해하고 일반평가 중에서도 굉장히 심화학습까지도 다 이해하고 토지보상법도 이해하고 토지보상법에 대한 심화 내용도 다 이해한 다음에 도시정비법에 의한 감정평가로 넘어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감정평가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원칙, 즉 얘는 기준, 원칙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감정평가는 왜 기준과 원칙이 있죠? 그러니까 내 재산을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성준이 내 재산만 평가를 하면 뭐죠? 손가락 빨겠죠. 평생 딱 한 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죠? 타인의 재산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요구가 되죠? 굉장히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다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네가 마음대로 평가하지 말아라라고 해서 원칙을 규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한번 기준 시점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설명해 볼게요. 기준 시점? 이건 또 뭘까라고 했을 때 뭐냐면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내가 감정평가를 하는 대상이 토지라고 볼게요. 토지가 보통 애초에 뭐부터 시작하냐면 임야로부터 시작이 되겠죠. 임야. 그리고 농경지로 발달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보통 주거용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토지가가 가격이 가장 높은 상업용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돼요. 토지라는 게. 그런데 제가 기준 시점, 즉 감정평가가 하는 기준이 되는 시점을 찍어 놓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평가를 하는 건지 여기서 평가를 하는 건지 여기서 평가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죠. 대상 물건인 토지에 대한 이용 상황을 확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해요. 내가 임야를 기준으로 평가를 할 건지 주거용으로 기준으로 평가를 할 건지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 기준 시점에 대한 확정이 1차적으로 요구가 죄송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감정평가에 대한 원칙 한번 볼게요. 자, 시장 가치 기준 원칙. 시장 가치 기준 원칙.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해 쉽게. 네이버 부동산에 내 아파트가 공개적으로 오픈이 돼 있어. 그런 상태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뭐 특수관계, 그러니까 친인척이 포함되어 있거나 금매가 아니야. 그리고 해당 물건 거래에 있어서의 정상적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거래를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의사 능력이 있는 사람이 거래할 경우에 가장 뭐죠?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격을 뭐다? 시장 가치라고 하고, 이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장이 있어요. 구로구에 있는 공장이 하나 있고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얘를 두 가지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시장가치 기준 원칙으로 한다고 그러면 내가 공장을 할 사람이야. 앞으로 공업을 계속 이어나갈 사람이니까 얘를 살게 해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중개사를 끼고 거래를 했어요. 그럼 뭐다? 얘는 시장가치의 의미가 부여가 되겠죠. 그런데 해당 구로구에 있는 지역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건물이 낮잖아요. 그럼 뭘 짓고 싶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줘야 되죠? 아파트 짓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투자자야. 내가 개발 사업을 굉장히 잘해. 그럼 뭐죠? 얘를 가서 공장을 부셔버리고 여기다가 30층짜리 아파트를 짓겠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장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와 건물을 거래하는 가치와 바라보는 관점이 동일할까요? 아니죠. 그렇죠. 얘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 그래서 얘는 투자를 목적으로 가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투자 가치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 세 번째, 내가 기업이야. 해당 공장에서 핸드폰 제조업을 할 건데, 제조업을 하는 거예요. 안에서 막 D램도 만들고 막, 그쵸? 하는데 내가 계속적으로 이 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가치를 한번 산정해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얘는 계속 기업 가치. 계속 앞에 있었어야 되는데 계속 기업 가치. 그리고 네 번째, 내가 얘를 상장시킬 거야. 그러면 이 상장은 뭐죠? 오픈된 시장에서의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얘를 공정가치라고 해요. 자, 보시면 시장 가치가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 원칙의 예외로서 다양한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이러한 부여된 다양한 가치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적용하는 방법과 감정평가에 있어서의 고려돼야 할 사항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시장가치 기준 원칙으로 우선적으로 평가를 한다. 이게 뭐 90%, 거의 95%까지 시장가치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현황 기준 원칙을 한번 볼게요. 현황 기준 원칙은 뭐냐면, 자, 내 토지가 있고, 토지인데 얘가 전이에요. 그럼 이 전이면 뭐죠? 전을 뭐라고 그러세요? 보통 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지 않는 곳, 뭐 배추밭이 됐던 고추밭이 됐던, 내가 고추밭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고추밭으로 평가를 해라. 현황을 기준으로 해라. 언제를 당시를 기준으로, 기준 시점을 당시를 기준으로. 근데 잘 보세요. 내가 고추밭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지목이 대예요. 지목이 대란 뜻은 뭐지요? 보통 위에다가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보세요. 근데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고추밭을 심고 있어요. 고추를 심고 있어요. 여러분도 없을 것 같잖아요. 강남구 있는 역삼동 한복판에도 뭐가 있다? 이렇게 놀고 있는 농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농지는 아닌데 어쨌든 있어요. 그럼 우리 고추밭을 평가를 해야 되나요? 이 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현황 기준 원칙은 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되 다만 뭘 하지 말아라. 첫 번째, 일시적 이용 상황은 고려하지 말아라예요. 즉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 고추밭을 지금 고추를 생산하고 있다고 그러면 얘는 일시적 이용 상황으로 봐야 된다. 왜죠? 대는 누구나 이 주변에 있는 강남구에 있는 누구나 뭐죠? 얘는 다 주거용으로 쓸 거니까. 두 번째 반대로 얘가 전이에요. 근데 여기 위에다가 내가 주거용을 하나 지었네요. 근데 이 주거용을 허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못했어요. 뭐죠? 얘를 무허가로 지어놓은 거예요. 그럼 이 무허가로 지어놓은 이 상태를까지도 고려를 해서 주거용으로 평가를 해야 될까요? 또 그거는 아니죠. 왜? 일시적 이용사항은 물론 불법적인 이용 사항도 고려하지 말아라 라는 게 해당 현황 기준 원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현황 기준 원칙에 예외가 하나 또 있습니다. 예외, 즉 조건부 평가라고 있어요. 조건을 달아서 평가를 하겠다. 가장 쉽게 생각할게요. 이제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가 이제 조합 설립까지 다 완료가 되고 이제 착공을 해서 뭘 한다? 새 아파트를 지을 거예요. 새 아파트를 지어. 그러면 재건축 분담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이 재건축 분담금 뭐냐면 새 아파트에서 헌 아파트를 뺀, 즉 이게 뭐죠? 개발 이익이에요. 그쵸? 이익에서 야, 너 10% 세금 내 라고 했어요. 그쵸? 이게 바로 재건축 분담금에 대한 기본적인 핵심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 새 아파트에 대한 가액을 산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과연 이 새 아파트의 가격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얘는 기준 시점인 오늘로 보시면 예를 들어서 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볼게요. 이 기준을 보시면 얘가 지금 지어져 있나요? 안 지어져 있나요? 안 지어져 있죠. 아직 뭐죠? 아직 현대 아파트 옛날 9억 아파트예요. 그럼 얘 새 아파트는 뭐다? 완공을 전제했다라고 해요. 즉 완공을 조건으로 달아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는 뭐다? 완공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얘가 완공 전제를 할 경우, 그럴 경우를 이 조건부 평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조건부 평가 함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흐름상. 그렇죠. 그래서 좀 까탈스럽다라는 거. 그래서 합리성, 적합성, 실현 가능성 이 세 가지를 좀 검토해야 된다. 이런 건 나중에 기본 강의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장애성함 마지막. 자,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은 뭐냐라고 했을 때 얘는 좀 판서를 할게요. 내 땅에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그래서 첫 번째 개별 물건 기준. 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종류로 구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종류. 즉 토지, 건물. 얘를 개별적으로 각각 평가한 다음에 합산해줘 라는 게 의미가 있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토지가 한 필지가 아니었어요. 필지라는 의미는 토지에 대한 등록 단위예요. 그래서 지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번이 뭐 1번지, 1-1번지, 1-2번지와 같이 이렇게 지번이 있어요. 어쨌든 이 안에서 지번이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각각의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를 각각 평가액을 산정한 다음에 얘를 합산해라. 즉 얘는 두 번째는 개수의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어요. 근데 해당 내용은 굉장히 쉽죠. 쉬워 보이죠. 35회 이론 기출 2번이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갖고 2,000명이 여기서 이제 잘못 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내용보다 조금 더 복잡하긴 해요.
얘를 굉장히 기본적으로 쉽게 풀이를 해서 그러지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 개별 물건 기준이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예외가 또 있겠죠. 예외. 일괄 평가. 얘는 뭐냐면 일괄해서 평가라는 거예요. 자, 얘는 토지와 건물이 각각의 등기로 소유자가 갑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서의 등기된 자체가 토지와 건물로 별도의 부동산으로 등기되어 있는 형태가 있고,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기본 시간 때 또 얘기를 드릴게요. 아파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성준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있는 205를 갖고 있으면 이 205에 해당되는 이 전유 부분이라고 그러죠.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유 부분이 있겠고, 또 뭐죠? 여기 토지 요만큼, 이 토지를 해당 아파트가 소재되어 있는 이 토지 안에서 일부분을 소유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얘랑은 별도로 거래가 할 수가 없어요. 구분 건물은, 즉 집합 건물이라고도 하죠. 얘 205에서 가지고 있는 전유 부분과 토지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평가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같이, 두 가지를 같이 평가를 해야 되고, 또 두 번째 사례는 어떤 사례가 있냐면, 여러분들 테헤란로에 보시면 굉장히 큰 빌딩들이 많죠. 그럼 그 큰 빌딩들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매수를 할 때 나 토지는 네가 갖고 가, 나는 건물을 내가 갖고 있게. 이게 계속 효율적으로 해당 건물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보통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얘는 일체로, 토지와 건물 일체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다?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고 표현을 하고 일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또 두 번째 예외겠죠. 구분평가. 구분평가라고 그러면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6m 도로폭에 접하고 있는 내 토지였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선을 근거로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 용도지역에 대한 얘기는 기초 시간에 있는데 편의상 빠르게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뒤에는 준주거예요. 준주거 용도지역이에요. 일반 상업이 딱 봐도 뭐죠? 빨간색이니까 비싸다, 안 비싸다? 비싸다. 왜냐면 여기는 층수를 높게 지을 수 있어요. 층수를 높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상업보다 비싸다. 그리고 준주거는 상대적으로 보다 싸다. 즉 가치가 달라요. 동일한 한 토지 안에서도 이런 용도지역의 구분에 따라서 가액이 다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준주거 부분은 준주거 부분대로 평가를 하고 일반 상업 부분은 일반 상업 부분대로 평가를 따로 해라 라는 거. 즉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분해서 평가해라는 게 구분평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부분평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평가는 뭐냐면 해당 내용에서 동일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이렇게 폭이 일반 상업지역인데 6m니까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뭐다? 교통이 계속 막히는 거야.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그 강남구청장이 이 도로를 좀 넓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야 8m로 늘려. 8m, 12m로 할까요? 8m 너무 좁죠? 그래서 12m로 늘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선을 그어서 야 여기 12m로 폭 12m로 만들어.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이 6m 부분, 여기 이 부분 있죠.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소유자 갑을 갖고 있으면 이 형광색으로 칠해진 부분들을 강남구청장이 보상을 해주고 사는 형태예요. 사는 걸. 얘를 수용이라고 하거든요. 이 수용은 뭐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평가를 하죠. 형광색. 그래서 이런 해당 사항이 나왔을 때 부분평가라고 해요. 큰 무리 중에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그 부분만 평가하는 것을 부분평가라고 해요. 좀 어렵죠? 그러면 대전에 있는 성심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전의 성심당. 최근에 이슈가 됐었죠. 그 빵집이 들어가 있는 그 역사 안에 있는 모든 임대료를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럼 땡큐죠. 왜냐하면 그 가액이 커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다? 또 수수료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땡큐인데 그런 게 아니고 뭐다? 그 해당 역사 중에서도 성심당에 해당하고 있는 그 지하의 몇 층, 몇 호만 평가해 주세요. 임대료를 평가해 주세요. 즉 큰 전체 중에서 일부분만을 평가해 주세요. 라는 게 부분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